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표현대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쓰나미급 대충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88명 오늘 발표한 확진자 수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확진자 급증 속에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깜깜이 감염이 많다는 것, 그리고 N차 감염 거미줄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0명 이상 모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위반하면 고발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2단계지만 사실상 최종 단계인 3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2단계로 멈출 수 있을 것이냐, 3단계로 가게 될 거냐, 이번 주가 사실상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8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276명입니다. 서울 135명, 경기 81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총 226명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8월 19일 18시 기준으로 총 3,263명을 검사하였고 확진된 분이 62명으로 늘어 확진자는 총 630명으로 양성률은 19.3%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8월 19일 12시 기준으로 총 53명의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 코로나 확산은 이전과는 또 다른 비정상적 최대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마음의 준비는 물론 실질적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의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타인 접촉을 삼가해 주시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 방어 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하셔야 합니다.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구상 책임을 떠나서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 없이는 모든 대책이 비약이하기 무효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작된 거죠. 이게 어떻든 이제 재유행의 그런 판단의 기준은 없는데요. 일단은 감염병 유행이 통제가 되던 상황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행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200~300명씩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유행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일단 유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이 유행을 빨리 잠재울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백순영 교수 모시고 코로나 상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말 심각하죠. 예, 일단 지금 통제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300명씩 계속 나온다 그러면 아마 동선 찾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 숫자가 안 줄어든다면요. 만약에 줄어든다면 3차로 안 가겠지만, 3단계로 안 가겠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일단은 통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의료 체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고령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병상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생활치료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 다음 주말까지 과연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추이가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로 가느냐 아니면 통제 못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광화문 집회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알 수 있었던 것이 7월 말 8월 초에 이 긴 장마 때요. 사람들이 휴가도 많이 못 가면서 실내 공간에 많이 있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났었어요. 여러 교회들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기쁨 153이라든지 반석교회에서 시작한 것들이
이 시장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또는 강남의 카페 같은 데에서 또 시작한 감염들이 여러 군데에서 특히 강남 지역의 사무실 같은 데에서도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이 지역 사회에서의 무증상 전파에 의한 그 감염은 불명의 깜깜이 환자가 그때도 벌써 14%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환자들이 30명, 40명 이렇게 나오니까 또 많아질 때 50명 그러니까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시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그것이 지금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전파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구나 예.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는 알 수 있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로 보면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장마가 길어졌기 때문에 활동이 조금 줄어들면서 코로나 확산도 주춤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장마가 길어지니까 실내에서 소모임 같은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 카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같이 머물면서 환기도 좀 잘 안 되고 또 결국은 에어컨이 필요한 습도가 높은 예. 이 온도도 높고 습도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사실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비말이 전파되기도 어렵거든요. 예. 바로 비말로 공기 중에서 날아다니질 못하는데 여기에 이제 에어컨 같은 것들이 한몫을 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 그 시기에서는 그거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우려는 했었죠. 지역사회에서 너무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 너무 서울 수도권에서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은 했지만 예.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뭐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예.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확산 추세의 광화문 집회 관련 부분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20% 나오고 오늘 676명이거든요.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는데 12일 날 첫 환자가 나왔으니까 예. 지금 이 676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뭐 신천지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빠른 전파 속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집회를 참여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이것이 하여튼 정치적인 성향으로 우리 방역 당국을 믿지를 않고서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 또 양성으로 받아도 그 양성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부분.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 전 국민의 방역 또 건강, 보건을 위협하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서울 수도권에서의 숫자보다도 예. 지방으로 내려가서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에서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 추이에 따라서 전국적인 확산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서울 수도권이 어느 정도 잘 잡힌다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결국은 통제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통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다음 주가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기로에 선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별로 지금 광화문 집회 참가자 조사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별로 참가자 수를 지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가기도 했고 이제 그 리스트를 통해서 나온 숫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전, 충북, 경북, 대구, 울산, 전북 이렇게 수백 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현재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도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일부 전문가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초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사실 꺾이기는 했지만 계속 유지가 되면서 30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것은 뭐 벌써 유행이죠. 예. 이 유행이 과연 꺾일 것이냐 하는 예. 부분의 것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즉 동선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동선을 못 찾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진짜 그 3단계 수준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 두기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퍼진 바이러스들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인데 과연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잘 할 수 있느냐 방역 당국은 또 얼마나 통제를 지금 잘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게 1차 대유행은 대구 신천지에서 이제 시작된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역사회에 좀 국한이 돼 있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막아낼 수 있었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상황에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된다면 정말 걱정입니다. 예, 일단 숫자로 봤을 때에도 5,400명 정도 되고 한 40% 양성률이긴 하지만 이 신천지라는 교인에 한정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도 결국은 신천지 교인들 주변을 찾아가면은 동선에 따라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것이 결국은 통제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예. 시간은 좀 걸렸지만 사실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나중에는 신천지도 협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것은 이 광화문 집회에 오신 분들을 전부 CCTV로 찾아내서 수사를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찾아낸다 할지라도 벌써 날짜가 5일 이상 지났거든요. 예. 그럼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역사회에 N차 감염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N차라는 몇 차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새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 깜깜이 환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광화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온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지금으로서는 환자가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를 지금 결과적으로 보는 것이지 통제 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그래도 우리가 확진자가 늘지 않는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치명률이 상당히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광화문 집회 참석하신 분들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고령층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치명률이라는 건 사실 좀 통계의 함정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2%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치명률이 1.88%예요. 분모가 늘어나니까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예, 것이죠. 예. 근데 지금부터는 또 상황이 다른 것이죠. 즉 광화문 집회 60대 이상이 70%이거든요. 또 지금 나오는 환자들의 전체를 봐서도 대부분 60대 이상들이 많은 부분을 예. 적어도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차를 두면서 결국은 환자들이 중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률도 높아진다는 걸 예. 뜻하거든요. 신천지인 경우에는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 통계에도 20대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확진자가 많은 이유가 신천지 교인들이 20대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는 20대가 계속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고령층은 상당히 적었었는데 예. 치명률은 그렇지는 않죠. 치명률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앞으로 치명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과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80대에서 만약에 감염이 되신다면 24%거든요. 네. 4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십니다. 70대만 해도 8.6%예요. 60대 정도가 돼야 이제 우리 지금 전체 평균 사망률하고 비슷해지는데 예. 이 사실 1.88%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보면 이거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높으냐 하면은 대남병원 기억나시죠? 초기에. 네, 네. 대남병원에 100여 명 환자가 있었는데 90% 이상 돌아가셨어요. 그랬죠. 지금 우리 사망자가 뭐 300 몇십 명인데 그때 100명이 돌아가셨으니까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 치사율은 아니지만 예.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60대 1.9%라는 치사율이라는 것이 이게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하는 것과 결국은 60대 이상이 되면은 상당히 치사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60대 이하는 굉장히 예. 낮다. 그거는 뭐 치사율에서 면에서 그렇지만 어저께도 나온 얘기처럼 이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 걸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고지 무슨 집단 면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절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모가 크기 때문에 치명률 오류 있을 수 있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지적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사실 광화문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70대 환자 한 분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대기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만약에 치명률을 본다면 광화문 집회에 고령층이 많이 참석했던 그때 전과 후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정갑 시작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요. 네. 그 전과 달리 지금 불신이 좀 상당히 깊어졌다는 겁니다. 일부 그 종교, 뭐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그런 데서 막 부추기는 측면도 더 있고 말이죠. 네. 단순한 감염 이 바이러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색채를 가미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인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반정부 투쟁 형태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전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것도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들 뿐이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부 당국을 믿고 신뢰하면서 개인 어떤 그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걸 철저히 같이 지켜나갈 때 이게 극복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뭐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해서 불신 속에 오히려 하나의 것이 탄압이다 이런 형태로다가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거 걷잡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방역 당국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국민들도 한편에서는 아마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일부 그런 행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도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가톨릭 그 지도자급들이죠. 주교님들 이런 분들 모시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 좀 잠깐 들어보시죠. 코로나로 생계가 막막해진 이웃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수해 피해 지역에 모아주신 성금을 국민들 모두 감사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우리 방역이 또 한 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가톨릭 외에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만나겠지만 네.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려야 될 정도로 일부 종교 단체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사실은 좀 그전부터 교회와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말하자면 그분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 담당 보좌관, 청와대 문화 담당 보좌관들을 통해서 직접 좀 친절하게 이런 정부의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었고 또 오늘 천주교 종교 지도자들 뵀습니다마는 여러 종단의 지도자들을 모시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정중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보수 기독교계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합한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좀 섬세한 타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K 방역을 잘해왔다는 입장에서 많이 그동안의 입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최근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308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분에 대한 좀 더 엄중함. 이게 또 완치가 되었다고 하지만 완치자들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낫더라. 또 일부에서 심지어는 왜 한국은 코로나에 덜 걸리냐, 무슨 김치 때문인가, 뭐 혹은 병원 문턱이 낮아서 그렇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굉장히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든 코로나가 고통스럽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담배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선전하듯이 뭐 말하자면 폐병이라든지 폐암 위험성 알리듯이 좀 그런 기조를 조금 더 엄중하게 가져갈 필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 사실 종교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기본권이죠.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정부가 종교 탄압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저 종단 지도자들 불러서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전 느낀 게 어차피 지금 팬데믹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도 기존과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종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사실 우리에게 위안과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주려고 했던 게 이제까지 종교의 기능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변에 뭔가 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종교의 새로운 태도와 좀 자세로 인식이 좀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든 다음에 다시 종교가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러한 위급 상황에는 국민적 공감대 혹은 정말 공동체 안위를 돌보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는 게 저는 종교의 어떤 소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아주 오늘 종단 지도자들에게 저런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진짜 어떤 종단의 각 교계 지도자들이 이런 어떤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엄중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이 인식의 엄중함 속에서 어떤 종교와 그 교단의 향후 방향성을 잡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저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도수 평론가 사실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뭐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역에 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독교 일부
교단이라고 그럴까 교회들의 예. 모습입니다. 예. 천주교나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그 구조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기독교는 이제 교단도 워낙 많고 또 돌출 행동을 하는 일부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딱 누를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좀 문제가 될 것 예. 같아요. 기독교 계열의 어쨌든 연합 단체나 이렇게 중심이 된 뭐 한기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가 전체적으로 다 통제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주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목소리는 기독교 내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종교 지도자나 다른 쪽 부분에서의 그 예부적 비판은 어쨌든 그래도 거부감이 좀 있고 또 이게 자기 내부의 성찰, 자기 내에서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특히 그 기독교 지도자분들은 좀 저 목소리를 좀 내서 사실 기독교의 사랑과 자선의 정신을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야 되고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될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의 좀 원로분들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좀 심한 경우에 좀 비판을 해주시고 또 분리해서 이번 이 방역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 이런 것도 예. 부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변에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가 주민들 지금 아주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장사가 아예 안 되죠.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보면 사람도 별로 없죠. 안 다니고. 저요. 예. 그래서 어저께도 저도 문을 닫았어요. 요새 뭐 사람이 안 와요, 장사. 안 와요. 첫길은 이 문을 열어놔도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오지 않고. 뭐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안 나와.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몸을 살잖아. 자식들 못 나가게 하고.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서 원격 수업하는 거예요. 학교 못 가고. 지루하죠. 가는 게 좋아? 왜?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유치원에 말리. 원격 수업한다. 당황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 할머니 집에. 서적 변호사, 그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가 또 상인들 주민들 아주 불안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도 주민들이 좀 힘들고 그럴 텐데 노골적으로 뭐 우리는 괜찮아 막 이런 행동을 보이다가 이렇게 되면 그 주민들은 뭐 좀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그 정광훈 목사님 옛날에 그 집회할 때요. 예. 그때는 이게 제가 정치적 집회할 때는 변호도 많이 해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그 절체절명인 국가 위기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예요. 이런 경우에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국난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앞에 이게 보수 진보가 어디 있고 코로나 앞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종교가 어디 있고 또 코로나 앞에 이게 세대 젊은이 어르신이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극복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그 방역 허가도 안 났는데 이번에 무모하게 완전히 실정법도 어기고 그리고 너무 이게 저는 이번 집회 참가를 보고 너무 이게 법도 어겼지만 정말 이게 국민의 어떤 지탄, 여론도 이게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본인 교회나 본인한테도 너무 이게 악영향을 주고 저는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는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방역 후 책임. 예. 일단 이게 방역이 너무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또 여론몰이 하면 다 이게 잠수를 타버리면 금력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일단은 이제 저는 방역 조치 먼저 하고 나서 이게 책임은 엄중하게 형사든 민사든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장사 못했 그 피해까지 저는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선방역 후 책임 맞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실 그 파주에선가요? 저기 했던 달아났던 50대 확진자 그 사람도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또 검사받고 그래야 됩니까? 50시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그런데 정말 저런 사람은 바로 이렇게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일단 병원으로 가서 또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런 분은 뭐 아마 제가 보기에 구속되지 않을까 이런 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치료하고 나서. 그렇죠. 예. 정광훈 목사도 이게 아마 보석 취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게 종교가 빛과 소금이 안 되고 모범이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저렇게 사회 피해 주는 거 정말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정 변호사 옛날에 정광훈 목사 변호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자꾸 정치 방역 주장하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그분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분이 아마 너무 이게 그 확정 편향에 빠지셔가지고 결국 이게 그 코로나는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게 있고 저도 뭐 좀 너무 안타깝지만 그분이 어떤 의도로 이러는지 모든 게 마이너스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이게 마이너스고 본인 교회나 종교적으로도 마이너스고 저는 이게 백해무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는 나가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김한규 변호사, 정말 이 방역을 자꾸 종교, 정치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종교의 자유를 늘 주장하시는데 헌법에도 명백히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의 자유는 우리 국민이 누리는 거고요. 국민이 그 종교의 자유를 누리려면 건강하고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런 종교 자유를 원만하게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정광훈 목사도 잘 아실 텐데 굉장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뭐 다수 그 주요 언론사에다가 본인이 또 입장까지 내셨는데 우리는 그 과거 선례, 이 코로나 전국 선례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게요. 초창기에 있었던 뭐 신천지 사례라든가 그 이태원 발 있을 때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럴 때 다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에서 아예 그 신천지 성소수자 이 집단을 아예 특정을 해서 굉장히 맹비난을 한다든가 해서 다수 이분들을 하고 뭐 아주 잠수타거나 어떤 이런 차별을 못 견디게 만드는 상황을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신천지 교도도 그렇고 성소자도 그렇고 그 상황에 처했던 거고 또 대다수 사람들이 그 방역에 협조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도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수의 어떤 선량한 어떤 국민들이라면 신도들이라면은 방역에 협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제일교회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런 광복절 집회 나갔던 사람들을 모두 싸잡아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다만 이렇게 아까 방송에 나왔듯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방역 거부하거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사법당국이 뭐 구속이라든가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좀 구별하는 것이 맞지 않아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처럼 급속한 감염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집회 현장에서 보인 행동들을 보면 분명히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도 광화문 집회가 기폭제가 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요.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사랑제일교회에 이어서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스 대절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또 그 당시 집회를 통해서 감염 증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에 대비해서 시급하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조치에 관계 당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상황은 전국 유행의 문턱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환자들이 총 9개의 시도 지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있다는 점, 또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비율이 약 70%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집회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 당시 광화문 인근의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고 행사 주최 측에 참석자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대절버스 탑승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와 가족, 친지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분들과 서울에서의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은갑 실장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8.15 광복절 전에 나타났던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진 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좀 민심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이 모일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또 그렇게 많이 모이고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참 못했던 것 같아요. 뒤늦은 얘기입니다만은 법원에서 그 집회 어쨌든 소규모제만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몇만 명이 참여하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하나의 진원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뭐 당국이라든가 여러 곳곳에서 좀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게 저는 큰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섣부르게 좀 해제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에 문제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좀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미온적인 거 아닌가. 앞서 오늘 발표에도 여전히 그 버스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며칠이 지났는데. 공권력, 그러니까 뭐 자유와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서 명단을 파악해서 검사 조치를 해서 이 좀 확산을 차단하는데 좀 더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강훈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그 애민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이 부분에 고민을 한다면은 신자들에게 적극적인 그 어떤 그 검사라든가 방역의 협조를 좀 외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천지 그 이만희 씨와 비교하면서 한편에서 또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그것만도 못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사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다가 뭐 어떤 방역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또 본인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사과를 좀 하면서 이게 뭔가 그렇게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뭐 반정부적인 그런 입장만 견제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날 지금 광화문 집회 때 비수도권 지역에서 관광버스 70대가 동원이 됐고 이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이 7,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광복절 집회 전세버스 목록을 입수했다고 하는데 한 대에 40명씩 탑승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모두 3,000명 이상 탑승했을 것이다. 적어도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관련 녹취를 잠깐 좀 들어보죠. 어젯밤 저는 이 관광버스 전세버스 리스트 파일을 좀 제공을 받았는데요. 담당자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가 사용했던 계좌번호까지 다 올라와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를 통한다면은 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통해서 탑승했던 사람들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국민분들의 불안감을 좀 달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김학의 변호사 그때 서울행정법원인가요? 그 집회 허가를 내준 게 좀 판단이 잘 된 건가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옵니다. 그 원론적으로는 사실 행정법원 판단이 사실 맞긴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건데요. 어쩌면 국민의 어떤 집회 자유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 정신을 추구한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직전에도 사실은 지난주죠. 이 행정법원 판단하기 전에도 이미 이 코로나 환자의 어떤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좀 이게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건, 대다수 사건에서는 다 기각을 했는데 이 집회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이 100명 정도로 모이는 걸 허용했지만은 이거는 담당 판사의 어떤 헌법 정신은 존중하지만은 설마 지금 광화문에 지금 100명 정도의 소규모 집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법원에서
이런 어떤 감염법 예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광훈 목사에 대한 뭐 보석 취소라든가 이런 유사 사례들이 다 판단할 텐데요. 좀 사안을 엄중하게 좀 보고 좀 판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네. 집회의 자유 참 중요하죠. 기본권인데. 그런데 100명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너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요? 이제 뭐 그 현실 감각이 떨어지죠. 그러나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신청한 대로 뭐 그 얘기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0명 모일 것인 100명이라고 하지만 당신네들 1000명 모일 거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측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라면 사실은 그때의 분위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아쉬웠고 한편으로 만약에 이게 불어댔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오히려 더 말하자면 불법 집회의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판사로서는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 존중받아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또 집회가 신청을 냈을 때 방역 당국에서 뭐 본부장 이름으로라든지 방역 당국 책임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 처분을 내린 법관이 방역 당국의 의견을 좀 물어본다든지 이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게 방역 당국은 최선을 다해서 그 재판을 했고요. 그때 그 집회를 신청한 게 30개 단체예요. 예. 근데 그 중에 10개 단체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걸었는데 7개 단체는 다 졌어요. 근데 2개만 이기고 하나는 이제 저는 우리 공화당을 맡아 했는데 예. 저는 이제 각하됐어요. 왜 각하냐? 우리는 4시에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소송을 안 하고 예. 4시에. 그럼 이게 각하돼 버렸잖아요. 저는 바른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근데 나머지 단체는 다 이게 패소 기각이 됐고. 근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건 2개 단체가 이겼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민경욱 의원이 이끄는 3,000명의 집회가. 네. 저는 이게 왜 됐는지 납득이 안 돼요. 그건 허가를 받았으니까. 예. 판결문에는 이제 뭐 마스크 착용하고 명단 작성하고 거리두기 준수했다. 이런 이제 대책이 있다. 이 단체는. 그걸 다 동일한 한 판사가 결정했습니까? 예, 한 판사가. 한 법원에서. 근데 저는 그게 그대로 실행됐는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평소에보다 훨씬 많이 왔잖아요. 어떻게 다 마스크 쓰는지 다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일파만파가 한 100명. 이것도 이게 방역 당국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신고와 달리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느냐. 근데 이거 판결문에 보면 미리부터 신고 내용과 달리 많이 올 거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이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판사님이 너무 이게 광화문의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닌가. 숫자가 100명 미만이니까 허락해 준 2개만. 따라서 이게 저는 다른 거는 이게 다 대응이 됐는데 왜 2개는 그런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 많은 신청을 한 법관이 다 결정하면서 또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보면 기준이 뭔가 궁금하군요.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는 100명. 예. 숫자가 작으니까 예.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민경우 단체는 마스크 쓰고 명단을 잘 관리한다. 우리 하겠다. 이걸 믿어준 것 같은데 예. 실제는 이게 그게 됐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광화문 집회가 열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런 경우에 방역 당국이 좀 더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호소를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게 뭐 호소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방역당국은 계속 경고는 했죠. 근데 맨날 하는 경고라서. 그렇죠. 근데 더 이상의 경고가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큰일 납니다. 국민 여러분. 뭐 지금 이렇게. 현재 뭐 여러 전문가들도 다 큰일 납니다 얘기하고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전에 초기부터 이 집회 정광훈 목사님이 이 집회 하면 안 된다는 거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집합금지 명령 내렸을 때도 다 위반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경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이 신도들 관계자들 전부 진단검사 받아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진다는 거를 말씀을 하셔야지 거꾸로 나가면 진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광화문 집회가 기폭제가 안 돼야 될 텐데요. 아무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 알려진 사람들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때 광화문 집회에 현장 근무를 했던 경찰관들 가운데 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영상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저놈이 점점 더 범죄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And as President Moon Jae-in continues his flaws and his corrupt ideas. 여러분 혹시나 막 강제적으로 검사 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그 고발장을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로 문자를 주시면 그 고발장에다가 딱 그 사람 이름 써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다르죠? 아이고 애먹었어. 여기가 결리니까 가슴이 결리니까 아우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숨도 못 쉴 것 같고. 저는 그 뭡니까 일본 대사관 앞으로 12시까지 잠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 가서 조사받으면 무조건 양성. 이거 말이 안 되죠. 정광훈 목사님은 지금 양성 반응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무조건 다 양성이래. 말이 돼요? 자, 여러분. 624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최소한 몇 사람은 죽음도 불사한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옥순 씨 엄마부대 대표죠. 앞부분에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옥순 씨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 받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며칠간 감기 몸살 증세로 아팠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양성 판정 내린다라고 하는 것도 확진 판정 받기 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저 주옥순 씨도 지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 좀 더 들어보시죠. 이거 차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거 다 해줘야지. 차벽을 세워놓고 지금 사람들을 지금 쥐몰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코로나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오고 계십니다. 눈물 나요 진짜.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병원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사실 뭐 아픈 데가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불합리해요, 불합리해. 예. 국민의 세금, 당연히 제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고 하지만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근데 지금 말이죠,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들. 전 국민을 지금 자가격리 시켜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말이죠, 말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누구 얘기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럴 줄 알고 마이크라든가 시스템을 옆에 사람 피해 안 주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옆에 사람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의사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 어제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환자들이 좀 항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범죄자도 아닌데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서 여기 지금 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혼자 쓰고 있는데 또 누가 올지 모릅니다. 예. 예, 지금 얘기한 신혜식 씨는 유튜버죠. 최수영 평론가, 상당히 유명한 그렇죠. 유튜브 운영자죠. 보수 채널에서 유명한 유튜버 운영자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 신혜식 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지금 방송을 한 겁니까? 지금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 항의했다고 그래요. 왜 남의 입을 막느냐. 치료를 받으면 내 치료만 하면 되지. 예. 그래서 공간을 얻어가지고 방송을 좀 했다고 지금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대단히 위험한 거죠. 치료를 받으러 갔으면 치료를 받아야죠.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최소한 본인이 주변에 격리가 돼가지고 본인의 치료에 집중해야 더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은 저기에서 또 다른 정치적인 자기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본인은 자기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관리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저것이 저기 일반 국민에 주는 시그널은 뭡니까? 아니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방역 이런 체계도 무시해도 된다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이크 보시면 저게 병원 어느 한 구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장치도 안 돼 있고 그냥 아무런 방역 조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 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해가지고 온 출연자들이 감염돼서 방송국이 셧다운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병원 안에서 저런 행태를 한다는 걸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병원 안에서 저렇게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원에서 지금 격리 정도가 아니라 확진이 된 분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또 그게 뭐 송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고 그럼 누가 갖다 주는 사람들도 다 있었을 텐데 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역시 저기가 뭐 감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도망가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일단은 허가를 받았으니까 저게 반입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기는 완전히 차단이 돼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김두수 평론가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지금 저런 반정부 투쟁의 상징처럼 자기를 계속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우파 유튜브 중에서는 뭐 100 몇만의 지금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런 방송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내용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의 비해조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정부 치료받는 거는 당연하고 그러니까 저런 걸 말해서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이런 원인을 또 제공해서 본인까지 걸린 상황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런데 교수님 이제 무증상 감염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이 됐을 경우에 또 다른 사람에게 약한 사람, 고령층, 어린이들한테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할머니는 손자 2명한테 또 옮겨졌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고 저렇게 나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증식을 한다는 얘기이고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뭐 이런 병실 같은 데 있지만 처음에 초기에는 그게 전부 음압병실에다가 환자들을 넣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음압병실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중증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병실에 격리는 시키지만 격리시킨 입원실이 아닌 밖에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랑 아까 방송하는 데랑 좀 다른 데가 없거든요. 어떻게 병실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병원 당국에서 이런 통제는 제대로 해야지 이거는 좀 큰일 날 일일 것 같고요. 지금 확진된 분들한테 만약에 간호사가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할 때에는 직접 치료를 안 하거든요. 결국은 확진된 분들한테는 전부 전화나 이런 무선으로 하지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병원 관계자가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하겠다라고 하고 병원 어디 구석에 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주변 사람들 걱정 안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방역 협조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거부하고 또 가서 좀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또 거절하고 또 그런 분도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너는 왜 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강제로 강제가 아니라 왜 가자고 강제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말이야. 해주시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왜 감사하면 왜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 알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저는 서울 영등포이라서 나는 좀 예, 제가 압니다. 영등포 경찰서? 예. 근데 왜 나를 가자 그러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 같이 오셨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 다 잡아가요? 내가 기분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근데 자가격리를 위반하셔가지고 똑바로 하란 말이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설명. 저희도 이거 처음입니다. 치료는 지나신 게.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강제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아니 저는 그 언론이 알고 있습니다. 김두수 평론가 국회의원 3번 했어. 근데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니까 경찰관들한테 이렇게 좀 침도 튀고 그러지 않았을까. 마스크는 썼습니다만 걱정이 좀 됩니다.
너무 화가 많으신 것 같고요. 저 과정에서 사실 이제 그 옆에 뭐 유튜브를 찍고 난 두 분하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이 자가격리 대상이고 그분하고 동행을 했기 때문에 권유를 한 건데 권유에서 저렇게 화를 내버리면 정말 대책이 없죠. 그런데 이제 권유에 화를 낸 이유가 내가 국회의원이고 연행한다라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저걸 또 자기들 본인 스스로 저걸 찍어서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에 어쨌든 대정부 투쟁을 하는 그런 걸로 자기를 이렇게 계속 그 존재 이유, 인정 욕구 뭐 이런 투쟁같이 보이지만 국민들은 저게 동의한 분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김문수 지사님의 어떤 정치적 앞날에도 뭐 도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젊은 사람 말로 하면 그냥 자폭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정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이게 곤란한 질문인데 저도 이게 옛날에는요 그 탈당하기 전에 유튜브도 이게 같이 하고요. 제가 많이 돕기도 했고 아주 친한 사이인데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를 2번 했으면 오히려 이게 보통 사람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연행은 아니고 지금 지사님하고 같이 가는 분도 사랑제일교회 나갔고 그다음에 차명진 의원하고 강화문에서 얼굴 맞대고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이게 검사 받아보시죠. 이렇게 좋게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 저는 충분히 대화로서 좋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저렇게 그 호통을 치시면서 국회의원 3번 이걸 보고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게 변호하기에도 뭐 안타까울 정도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더 저는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나 국회의원 3번 했어. 라고 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때문에 옛날 도지사 시절 일화가 또 요즘 다시 많이 소환이 됩니다. 나 도지사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오래된 얘기인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수강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요? 우리 남양 수강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신 건데요? 제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누구죠? 예. 이름이 누구냐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 이름이 누구냐는 왜 말을 안 해?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 전화가 전화하셨잖아요. 지금 누구예요? 아 저요? 네. 예. 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하시는데요? 도지사입니다. 예. 그래 알겠어요. 최수영 평론가.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들었던 것보다 더 이상하네요. 좀 민망합니다. 예. 아니 사실 119를 쓴다는 거는 그건 긴급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소방관들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데 뜬금없이 저 도지사입니다 하면은 그럼 뭐라 합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연히 용무를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긴급 전화를 했으면 당연히 용무를 얘기해야지 도지사입니다. 아마 김문수 지사 생각에는 내가 도지사라고 밝혔으면 아이고 지사님하고 왜 전화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텐데 자꾸 뭐 뜬금없는 대답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답하면서 관등 성명 대고 그렇죠. 예. 근데 저 직원은 아주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나 도지사로 저는 사실 노동운동을 하셨고 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던 분이 저렇게 권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셨던 것이 저는 어떤 계기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더군다나 도지사라는 분들은 모든 경기도민의 공복 아닙니까? 공복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저는 저렇게 사실을 지금 오늘의 영상과 굉장히 겹쳐 보이는 거는 특권 의식에 대한 어떤 강한 열망과 본인이 어떤 가졌던 그 권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자기애가 너무 강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거 대단히 참 듣기에 민망했던 표현들이었습니다. 김영준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 했다고 하지만 노동운동가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낮은 자세에서 일을 열심히 했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공부만 한 것이 아니고 노동운동에 헌신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분에 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태도는 굉장히 어떤
낮은 자세로 일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권위적으로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오늘에 와서도 지금 뭐 요즘에 저런 얘기하면 정말 욕먹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전직 국회의원들이나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정말 요즘 말 그대로 꼰대라는 소리 딱 듣기 좋은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권력 그리고 또 말하자면 코로나와 관련돼서 공무 집행을 하는 중에 전 공직자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세 번 한 사람, 도지사 한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시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예. 정갑 실장 뭐 권위라는 게 본인이 이렇게 내세운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분노의 대상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는 것인데 물론 정부에 대해서 비판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전부 일체화시켜가지고 모든 사안을 보는 데서 오는 커다란 저는 오류라고 봅니다.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아까 보수 유튜버들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게 방역법 관련한 위반 행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 좀 법이 있다는 것을 뭔가 좀 단호하게 해서 오히려 저것은 국민들에게 훨씬 더 혼란과 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이고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데요.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지금 저 보신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찍어서 올린 게 아니고 본인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찍어서 본인 SNS에 올렸다는 겁니다. 저 장면을 보고 아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자, 이해하기 힘든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여전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